수많은 ETF 상품 중에서 어떤 거 골라야 할지 항상 투자자들은 헷갈리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ETF 언박싱 첫 번째 시간으로 팀장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전략팀의 정성인 팀장이라고 합니다. 팀장님 먼저 액티브 ETF라는 거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실 액티브 ETF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펀드부터 다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펀드 하시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그 매니저들이 굴려주시는 펀드 같은 그렇죠. 거 많이 하죠. 네. 중국 펀드, 미국 펀드 이런 맞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펀드 하면은 이런 거죠. 펀드 매니저가 나 이 주식이 좋아 보여 라고 생각하는 주식들을 모아서 포트폴리오로 짜놓은 게 펀드죠. 펀드 중에서도 액티브 펀드예요, 얘는. 그리고 이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패시브 펀드라는 거거든요. 자, 패시브 펀드라는 건 뭐냐면 지수에 정확한 표현은 추종하며 투자한다. 자,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한다. 네. 그 얘기는 코스피 200 지수 안에 편입된 200개의 종목이 있겠죠. 네, 200개의 종목을 다 사는데요. 어떻게 사냐면 그 지수 내에 각 개별 주식들의 비중이 정해져 있습니다. 200 종목을 지수의 비중대로 산다. 이게 바로 패시브 펀드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투자하셨던 ETF 상품의 대부분은 바로 이 패시브 펀드를 그대로 상장을 시켜 놓은 패시브 ETF예요. 액티브 ETF는 뭐냐? 반대의 개념이겠죠. 펀드 매니저가 나는 이 주식이 좋아 보여. 이 주식이 좋아 보여. 이런 것들을 모아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ETF로 만든 게 바로 액티브 ETF의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정해진 대로 규칙을 따라서 운용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패시브 ETF고 그렇습니다. 매니저가 조금 그 안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종목을 골라내면 액티브 ETF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25일에 운용사들이 앞다퉈서 액티브 ETF를 막 내놓고 있는 건데 이 주식형 액티브 ETF가 왜 이 시점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가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2008년도에 액티브 ETF라는 거를 최초 출시를 했습니다. 이후 꾸준하게 상품이 출시가 되면서 4월 말 기준으로 한 550여 개 정도 상품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만 하더라도 한 250조 원. 우리나라가 지금 한 57조 원, 8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의 5배에 육박하는 액티브 ETF만 가지고도 그 정도의 지금 시장 규모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액티브 ETF가 상품이 결정적으로 많이 나온 거는 최근이에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글로벌 마켓에서 가장 핫했던 ETF 뭐죠? 돈남언니가 네.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그럴 것 말씀하셨는데요. 같아요. 네. 이제 2020년도에 아크 ETF, 특히 ARKK가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액티브의 전성시대가 찾아왔습니다. 2020년도 같은 경우에 미국의 전체 시장에 상장된 ETF 중에서 액티브 ETF의 비중이 무려 50%를 넘어섰습니다. 네, 절반 이상이 액티브 ETF로 출시가 됐고요. 네, 새로 출시된 것 중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실 상황이 더합니다. 올해는 지금 이제 4월까지 상장된 상품들 중에서 무려 60%의 상품이 액티브 ETF 상품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 상황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 한국에서도 이미 액티브 ETF는 출시는 됐습니다. 정확하게 2017년도에 한국에서 액티브 채권형 ETF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 지금 11개 정도 상품이 출시가 돼서 운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이제 제도가 좀 바뀌면서 처음으로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 상품이 출시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투자자분들의 이런 큰 수요를 이렇게 얻고 있지는 못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올해 저희가 5월에 출시하는 그리고 타 운용사들과 함께 출시하는 요 액티브 ETF의 신상품으로서의 어떤 서막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25일에 한꺼번에 상장하는 거는 서로 맞춘 건가요? 거래소가 이날 다 허가를 내줘서 그런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주식형 액티브 ETF가 나온다고 하니까 제일 궁금한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정말 아크 ARKK처럼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액티브 ETF가 정말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조금 제도가 달라서 그러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세요? 혹시 ARKK가 언제 상장됐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최근 아닌가요? 아, 잘 네.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분들께서 아크 ETF는 새롭게 나온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ARKK는 무려 2014년도에 상장된 상품이에요. 벌써 나온 지 7년이 됐고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액티브 ETF가 크게 인기가 없었죠. 이제 2020년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아크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했죠. 캐시우드가 밝힌 아쿠의 성공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첫 번째가 확고한 투자 철학이에요. 확고한 투자 철학.
아마 이 부분이 이제 테슬라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성장 산업에 투자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투자의 투명성이란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ETF 하면 ETF의 포트폴리오가 바로바로 매일매일 공개되는 형태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렇게 왔지만은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뭐 2달 후에 공개되는 이런 상품들도 작년부터 나오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투자자분들께 투명하게 알려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좋다? 네, 그게 좋다라고 오, 말씀을 하셨어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오히려 한국의 ETF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투명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저희는 제도적으로 다 공개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거고. 네, 모든 상품이 공개해야 되고. 그렇죠. 미국은 숨길 수도 있고 맞습니다. 보이게 할 수도 있는데 네, 보이게 하는 게 더 좋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야 투자자분들께서 안심을 하고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투자자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크 ETF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ETF 이제 투자 후에 성과에 대해서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올려줘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또 제가 열심히 뛰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통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주주님들과. 네, 저희 구독자 이름이 주주분들이어서 아, 그렇죠, 네, 네, 주주님들과 소통 좀. 맞습니다. 네. 주주님들도 만나 뵙고 제가 네. 투자자분들도 만나 뵙고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사실 한국에서는 요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 이제 액티브 ETF를 운용하게 될 펀드 매니저들이 어떠한 본인의 투자 철학을 가지고 어떠한 컨셉으로 어떻게 투자를 이어나가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 자산운용사들이 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국의 액티브 ETF가 아크가 나오기 어렵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그 종목을 우리는 무조건 다 공개해야 된다. 네. 여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는 지수를 얼추 비슷하게 따라가야 된다. 액티브 ETF라고 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그냥 지수를 아무리 액티브라도 따라가겠다는 거냐 아니면 뭐 이거보다 좀 잘하겠다는 거냐 약간 좀 헷갈리거든요. 한국에는 이제 미국과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 상관계수라는 개념인데 상관계수라는 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수가 있으면 이 지수하고 유사하게 가는 거 이걸 이제 얼마나 유사하게 가느냐를 이제 상관계수라고 표현하는데 이 상관계수가 1이면 완벽하게 따라가는 거고요. 0이면 완벽하게 반대로 가는 거겠죠. 근데 이제 거래소에서 제시하는 그 액티브 ETF의 유지 조건 중에 상관계수 0.7을 상회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그 부분을 조금 개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었고 현재 뭐 진행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상관관계를 낮추. 네, 조금 낮춰서 운영의 자율성을 조금 부여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좀 완화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상관계수 0.7이라는 거는 벤치마크와의 상관계수이기 때문에 벤치마크를 매니저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상관계수가 1이 나올 수도 있고 사실 뭐 0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액티브 ETF들이 추구하는 바는 결국 내가 원하는 지수를 그대로 따라서 투자하면서 상관계수 0.7 이상을 유지하겠다이기 때문에 사실 운용의 자율성 측면에서 물론 뭐 미국만큼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상당한 자율성이 이미 부여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욱이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는 리밸런싱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종목을 바꿔주는 네, 거. 종목을 바꿔주는 거 리밸런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지수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은 3개월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는 것도 있고 뭐 6개월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펀드 매니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하면 이 지수 리밸런싱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관계수라는 게 우리가 네. 생각하는 것처럼 뭐 코스피 200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운용사에서 만들어가지고 매니저가 운용하는 방침대로 지수를 만들고 그럼 그거를 따라간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결국 뭐 지수를 최종적으로 만드는 거는 이런 지수 업체들에서 만들지만은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상품들이 운용사와 지수 업체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운용사가 조금 의도하는 바대로 지수를 조금 설계를 해서 지수를 산출하는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상장하는 상품들도 대부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용사의 펀드 매니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지수에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액티브 ETF에 투자할 때도 사실 매니저나 뭐 운용사도 보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지수 구성 종목도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고 가야 되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사실 음님은 혹시 지수 구성 다 보세요? 근데 그래도 탑
10개 이런 네. 정도는 보죠. 다 네. 끝까지 보진 않지만. 물론 요즘에는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워낙 관심이 많으시고 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구성 종목 정도는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내가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각 운용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지수 구성 종목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지수 룰까지 보진 않아요. 왜냐면 맞아요. 바쁘시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리고 지수 룰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엄청 복잡하던데. 네. 예. 근데 대부분의 운용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지수 룰에 대해서 한 두세 줄 정도로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이 지수에 대해서 개략적인 가이드 정도는 보시는 게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내가 생각하는 이 컨셉과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다음 지수를 보신 후에 아까 노민님 말씀하신 대로 구성 종목들을 좀 다 같이 체크를 한 후에 투자를 병행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투 운용에서 이제 네. 액티브 ETF를 내놓으시는데 네. 저는 보고 한투 운용이 지금 브랜드가 킨덱스잖아요. 네네. 근데 추억의 이름이 나왔어요. 네. 내비게이터 펀드. 네. 액티브 ETF에 대해서는 이제 내비게이터를 쓰신다고 하는데 왜 그러셨는지. 네. 왜 그러셨나요? 네. 그래서 이 내비게이터 펀드가 사실 2005년도에 출시가 된 상품이에요. 굉장히 이 역사가 깊은 상품인데 출시된 이래로 이제 꾸준히 인기를 많이 얻다가 10년도 초반에 들어서 가지고 얘가 스탁고가 2조가 넘었어요. 저희가 그 액티브 ETF를 새로 출시하면서 타사 상품과 가장 큰 비교점이 뭐냐라고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주식운용 부서에서 직접 운용을 합니다. 아, 네. ETF 본부가 아니라 네, 대부분의 ETF 상품들을 저희 ETF 본부에서 운용을 하는데요. 저희 이번에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식운용본부에서 직접 운용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액티브 ETF로 네. 재현해 보겠다라는 큰 꿈을 갖고 내비게이터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다른 운용사들은 그냥 ETF는 브랜드를 하나로 묶어서 네.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눌 생각을 하셨어요? 브랜드를 별도로 출시한다는 게 굉장히 큰 리스크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 쌓아온 저희 상품의 트랙 레코드가 있고 이렇게 새로 브랜딩을 할 경우에 그러면 기존 상품은 안 하는 건가요? 또 이런 공격적인 질문들이 킨덱스 버리신 네, 건가요? 킨덱스를 버리나요? 이런 질문들이 나 굉장히 많이 킨덱스 나요. 가지고 있는데 왜? 네. 그래서 굉장히 오해들을 하시는 이런 공격적인 질문들을 많이 받긴 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선 그런 거예요. 이 액티브 ETF라는 게 사실 투자자분들께서 아직 반신반의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과연 될까? 저희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이제 내비게이터를 저희가 별도로 브랜딩하는 게 국내 최초입니다. 자산운용사가 한 개의 ETF 브랜드가 아니고 두 개의 브랜드를 갖고 가는 게 이제 최초예요. 미국 그렇죠. 같은 경우에 사례는 있지만은. 미국은 또 실제 그렇게 네, 하나요? 미국은 예를 들면 뭐 아이쉐어즈가 제일 유명하지만 오. 아이쉐어즈가 블랙락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블랙락이라는 브랜드를 사용을 해요. 액티브 ETF가 이번 두 개의 상품을 저희가 출시를 하지만 이번에서 그칠 게 아니라 뭐 해외 주식형, 그다음에 뭐 다양한 테마, 그리고 뭐 자산 배분 이런 것들에 걸쳐서 꾸준하게 저희는 앞으로 이런 킨덱스 패시브 ETF와 함께 상품을 출시하고 관리하고 잘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저희의 의지를 조금 표명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은 그럼 액티브 ETF 뭐가 나오는 거냐, 나 뭐 투자해야 되냐 이런 말씀 하실 텐데 액티브 ETF를 운용하는 진짜 매니저분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그 매니저분들을 실제로 모시고 어떤 액티브 ETF가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팀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또 나와주시는 거죠? 네, 그럼요.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네,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